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르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은행 개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근데 연끌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은 아닌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심상치가 않죠. 네,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근에 보니까 거의 뭐 560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의 가계부채는 거의 1,900조에 가까워요. 네. 예, 주담대 5대 시중은행만 이제 취급하는 금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가계부채를 보니까 7월에 7조 6천억 원, 8월에도 지금 6조 7천억 정도 된다는데 뭐 1,000원 넘어섰고요. 지난달보다도 이번이 더 넘어설 걸로, 그러니까 8조 원이 넘어설 걸로. 지금 그래프를 보기만 해도 이게 상당히 지금 가파르죠.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이제 주담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또 역시 그 연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누가 집을 이렇게 많이 사나 봤더니 역시 연끌족입니다. 연끌족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대, 30대 MZ족을 좀 의미하고 있는데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통계로도 검증이 됩니다. 서울에 보니까 집을 산 사람이 보니까 거의 43% 이상, 절반 가까이가 지금 소위 3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실수요자이고 또 결혼 전 후를 다 포함해서 30대가 가장 집을 많이 사고 있고 두 번째는 20대, 4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30대, 40대, 20대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고의 수치로 집을 사고 있다.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서울 외에 외지인이 집을 산 비중이 22%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연끌족과 서울의 집값 상승은 그 이유가 있죠. 네. 젊은이들이 집을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많이 사고 있다. 네. 그다음에 서울 외의 거주자들이 서울의 주택을 사고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도 있는데 외국인마저 특히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택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통계도 상당히 참고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이걸 추세로 보고 계세요?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나 부동산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제학이라고 부동산도 경제학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인과성,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한 10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3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셋값이 결정이 되고 또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작년 5월부터 1년 3개월째 오르고 있고 지금 집값은 올해 4월부터 5개월째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셋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져봤더니 공급 부족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적정한 공급 물량은 서울 같은 경우 한 4만 호 정도 되는데 올해가 한 3만 1천 정도 그리고 내년에도 이건 서울시 기준으로 3만 천이고 민간 통계는 2만 5천 호 정도가 입주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급 물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보면 2만 5천 호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6년이 되면 더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연끌족들이 좀 불안해서 집을 사는 한 가지, 그러니까 전셋값도 오르고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재촉하는 급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우리 기준금리는 우리가 3.5잖아요.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이 기준금리가 10월부터는 내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미국이 9월 내린다는 것은 거의 80%로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실질금리는 내린 데다가 우리가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좀 낮아졌고 또 정책 금리도 좀 낮아진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을 같이 동시에 좀 미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가 좀 내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한국은행으로부터 발표가 되었는데 네. 이게 8월 전망 지수가 118로 나타났어요. 네. 118의 의미가 뭘까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 정도 많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1년 정도뿐만 아니라 저희 얘기를 종합하면 금리나 공급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2, 3년 정도.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다만 정부가 예.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88 대책을 포함해서 42만 개를 가구를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이 얼마나 그리고 정부가 지금 스트레스 DSR 제도를 이어지겠습니다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금융당국의 이제 대책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 개입 뭐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할 것 같으시고 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놓은 대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것 네, 같으세요? 상당히 영향은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88 대책도 그렇고 이 정부가 지금 빠르게 지금 내놓은 대책이 말하자면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가계 부채도 줄이고 또 집값도 좀 안정시키고 네. 싶다. 너무 연끌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주택 구매 열기가 좀 강하다. 그리고 집값 상승폭도 크다는 거잖아요. 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조치가 시행이 되죠. 네. DSR이라고 그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잖아요. 자기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는 그 비율이 40%를 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금융발전심의위원 하면서 일시적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금융의 대출 조이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얼마만큼 줄어들까 이렇게 봤더니 그래야 그 효과가 그쵸. 좀 예상이 되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평균 가계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젊은이들 연봉을 보면. 예. 그러니까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요즘 대출을 받을 때 보면 한 30년 만기로 많이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장기간의 분할 상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4.5%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지금 5천만 원 정도면 현재는 스트레스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 현재는 3억 1,5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금리가 가상금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수도권은 1.2, 지방은 0.75가 9월 1일부터 당장 지금 4달부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강화가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억 2,800만 원까지 밖에 못 받아요. 1억 거의 1억 정도가 차이가 네, 나네요. 1억 정도는 아닙니다만 3억 1,500에서 아, 예, 예. 네, 좀 수도권도 많이 2,800만 원 줄어요. 음. 예, 금액이 줄어드는 금액이 대출 규모가 네. 지방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금리를 1.2%를 높이고 네. 지방은 0.75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이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자 하는 수요가 함께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좀 분양가도 오르잖아요. 좀 덧붙이면. 네. 그러니까 얼른 또 분양이라도 받자. 또 공사비가 오르면 집값은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면 30대를 중심으로 한 연끌족들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새 아파트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매물을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의 어떤 시점이 이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 네. 부분이 조금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말도 있고 엇박자라는 말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집값을 잡겠다 하면서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이 최저금리가 1.5였거든요. 물론 이 대출은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신생아라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서 또 젊은이들에게 선진국도 보면 이렇게 정책 모기지론을 내놓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네.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금리를 내려놓고
또 집값이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가파르게 저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빠르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네. 지금이라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고 또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중도금 대출마저도 지금 DSR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 정책은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급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집값 상승을 좀 막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걸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잘하는 조치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정부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네. 그다음에 투기 수요를 잡는 대책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아. 두 번째는 네. 상환 능력.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공주택이나 또 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하는 좀 다양한 공급 대책이 수요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과열되니까요. 최근에 로또 청약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좀 보도를 해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그 로또 청약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근데 이 부분을 또 취소한다는 이제 또 그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반포에 있던 원펜터스라고 이 아파트가 우리 이제 이아나운서 TV를 비롯해서 저도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여기에 이제 그 527대 1로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의 경쟁률로 네.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20억이었는데 네. 실제 주변의 가격이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당첨만 되면 약 2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이것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187가구 중에서 50가구가 미분양이 발생을 했어요. 미분양이란 뭐냐 그러면 경쟁률은 높게 됐는데 소위 부적격이라든지 당첨을 포기한 사람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50가구가. 왜 그랬나 봤더니 무자격 당첨자가 많았어요. 두 번째는 자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 앞으로 청약 경쟁에서 젊은이들을 무주택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집값도 오르고 있죠. 공사비도 오르죠. 앞으로 금리도 내릴 것 같으니까. 네. 그러나 자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자기가 청약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청약 만점이 가점 만점이 84점이거든요. 네.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에 따른데 네. 이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 들어가면 내가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급한 마음에 청약했다가 괜히 청약 통장만 날리고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DSR 정부가 대출 규제도 강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은 돈 계약금만 가지고 있다가 중도금 이후에는 돈을 내지 못할 그럴 위험도 지금 존재한다.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강남이라고 무조건 요즘 이제 강남, 뭐 용산, 성동, 여의도, 목동이 뜨잖아요. 네. 인기 지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장기 거주할 지역, 또 자금력, 또 청약 점수 이런 것들을 자격 여부를 잘 고려해서 청약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사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특별법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제 피해자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랄까요? 어느 정도 부분에 이제 좀 보상이 좀 다가오게 큰 되는 것인지 혜택이 좀 갈 것 궁금하게 같아요.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됐죠. 예. 이미 전세 사기 특별법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빈틈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여와 야 간의 격차가 많았죠.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성구제 후회수,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제 이걸 말하자면 경매가 실행되어서 그 차익을 보상해 준다. 이 간극이 상당히 컸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가 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모처럼 국회가 제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이 피해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 30대입니다. 네. 오늘 MZ 세대 얘기를 유난히 많이 그렇네요. 하죠. 집 사는 사람도 영끌이고 또 하나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보았더니
보전이 1억에서 보증금이 2억 원 사이의 피해자가 한 80%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20대, 30대가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그럼요. 없거든요. 그런 문제 심각성이 컸는데 네. 이번에 특별법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우선 여당의 안대로 LH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네. 이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네. 그 차익이라고 그러면 LH가 감정 평가한 금액과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 금액은 1억인데 낙찰 금액은 8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이 차익을 보상해 준다. 이 부분이 지금 나온 거고요. 예. 두 번째는 10년간, 그러니까 주거가 당장 문제잖아요. 그쵸. 사기를 당했으니까 오고 갈 데가 없는데 10년간 LH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큰 혜택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LH가 매입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10년간 거주 후에도 만약에 다 차익을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때 다시 또 보상을 해준다. 이러한 세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보여서 일단은 한숨만 돌렸는데요.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네.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사기 유행이 한 5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허그라고 아시죠? 네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문제를 같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사후 대책은 어느 정도 이제 특별법으로 해서 마련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전세 사기의 대책보다는 예방을 막는 게 근본 해법이고 네. 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 또 전세 에스크로라든지 또 체크리스트,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재난에서 보면은 매뉴얼이 없어서 지금 그렇다 이런 부천 호텔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네. 오히려 전세 사기를 현장에서 근원적으로 막는 대책이 이 피해자 양산도 막고 또 허그가 보면 4조가 넘는 이런 재정 손실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4조 3천억, 올해도 약 5조 원에 이르거든요. 이 전부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쵸.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이제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부동산 이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